안녕하세요, 리북입니다. 리북이란 리마인드북, 리딩북, 리뷰북 등의 약자로 책을 리뷰하면서 생각이나 느낀 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또 실천하는 채널입니다. 첫 영상입니다. 혹시 깊은 우울감을 갖고 있다면, 혹시 모두가 당신을 미워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이번 영상에 소개하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책, 오늘도 중심은 나에게 둔다입니다. 첫 영상으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깊은 우울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일 때문일 수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게 아닌 걸 아는데,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알지만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이 흘러들어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또 1등이 당첨돼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깊은 우울감을 겪었을 때, 사실 지금도 조금 겪고 있지만 친한 교사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추천받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릴 책인 오늘도 중심은 나에게 둔다 라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선물로 줬었는데 사실 몇 개월이 지나도 친구는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읽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말이죠. 그래서 책을 읽고 느낀 바를 공유하는 채널을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이 영상을 켜고 자면 굳이 힘들이지 않고도 책 내용이 들을 수 있고 편할 때 반복적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책에 관한 영상을 듣다가 더 깊이 읽어보고 싶어지면 소개해준 책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뿐 아니라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돌려받아서 다시 읽고 느낀 바를 영상으로 담으려 합니다. 책 리뷰를 하려면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메일을 쓰고 책의 본문 일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 허락받은 인용 분량은 제한되어 있어서 책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 단지 읽어드린 책의 내용에 공감하고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채널 소개는 끝내고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도 중심은 나에게 둔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심리상담가인 오시마 노부요리라는 분으로 25년간 8만 건 이상의 임상 경험을 쌓았다고 해요. 이 경험들 바탕으로 타인에게 중심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주고자 정리한 책으로 보입니다. 크기가 되게 작고 얇고 소중한 책입니다. 페이지 수도 175페이지 정도로 다른 책에 비해서 얇아 상대적으로 읽기에 덜 부담되는 책입니다. 목차를 볼까요? 저는 책을 사기 전에 목차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목차를 보면 내가 읽을 책인지 어떤 내용이 있을지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줄 목차는 언제나 나보다 남부터 생각해요. 늘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로 생활해요. 열등감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입니다.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드리기 전에 주요한 내용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거울 뉴런과 뇌 네트워크라는 이론을 사용합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게 하는 신경 네트워크입니다. 이 거울 뉴런을 통해 긴장감, 생각, 심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전달받는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정 수준의 긴장감이나 우울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네트워크를 끌 수 있습니다. 이걸 이 책에서는 긴장 스위치라고 표현합니다. 일정 이상의 스트레스가 타인으로부터 넘어오면 보통 긴장 스위치를 끄면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긴장 스위치가 고장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긴장 스위치를 끌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져 심신이 망가지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큰 슬픔이나 우울감에 잠겨 있을 때 그 우울감이 거울 드론에 의해 자신에게 전달되면 보통 사람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슬픔을 겪을 때 긴장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하지만 긴장 스위치가 고장난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지만 오히려 타인보다 더 큰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암시라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위한 스위치 버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를 매몰시키는 감정이나 나를 조종하려는 생각이 허락 없이 들어올 때 암시를 통해 그것을 막아내고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는 것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허가받은 분량 안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만 발췌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13페이지. 나도 모르게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눈치를 본다. 늘 남의 기분을 살피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머릿속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곱씹으며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잘못 말한 건가? 라는 생각에 자기 반성을 하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상대가 날 싫어하거나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 싫어하지 않기를, 무시하지 않기를 열심히 바라보지만 결국 머릿속에 남는 것은 날 싫어하겠지, 무시하고 있을 거야, 날 만만히 보고 있는 게 뻔해 라는 생각뿐입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남의 기분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행동하기 위해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무언가 해주려다 늘 손해를 봤습니다. 2번 다시 친절을 베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기도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바람에 또다시 비참한 기분을 맛봐야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의 기분을 살피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점이 안타깝죠. 왜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못하고 타인의 기분부터 살피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7페이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나 너무 지쳤어요. 지금 저 말 무슨 뜻이지? 남에게 중심을 빼앗기는 일이 잦은 사람들은 상대의 한마디 한마디에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곱씹으며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말로 상대의 생각을 넘겨짚고는 저 사람은 날 우습게 보고 있어 하고 결론을 내리고 화를 내거나 만만하게 보이도록 행동한 자신을 꾸짖죠. 상대의 사소한 행동을 멋대로 자신과 연결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자의식 과잉일지 모릅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에 취한 채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술 취한 환자는 상담실에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 방금 전에 정말 죽어버리려고 했어 라고 말하는 환자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원장님을 찾아가 이번 한 번만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고 직접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며 그렇게 하라고 승낙해 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과하게 한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환자는 상담실로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말이지. 아까는 공원에서 맨손으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했다니까. 맨손으로 비둘기를 잡았다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환자가 죽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그는 눈물을 머금고 선생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순간 의자에 기대어 있던 몸을 바로 세우며 귀를 쫑긋하게 되더군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도 항상 친절하게 들어주고 선생님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울먹이며 말하는 목소리에 덩달아 눈물이 나면서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환자는 졸린 눈으로 이런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좀 차가운 데가 있어. 네?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죠? 나는 되묻고 싶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다 제쳐두고 환자의 이야기부터 들어주겠다는 내 태도가 왜 차갑다는 것인지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동시에 혹시 이 환자 내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아서 술 먹고 죽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환자에게 사실을 확인했다가는 그래 너 때문이야 라는 답을 들을 것이 뻔해서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이 환자에게 어떤 차가운 태도를 보였는지 지금까지의 만남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재생하며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원장님께 싫은 소리를 듣는 바람에 마음의 여유가 없던 날이 있었지. 그날 말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를 떠올렸더니 짚이는 구석이 점점 많아지더군요. 나도 바쁜 사람이야. 여유가 없는 걸 어떡하라고 라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혹시 내 태도가 상처를 준 거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 또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나라면 나 이 일을 계속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말을 지나치게 굳이 듣고 말려든다. 그러다 결국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는 동안에도 환자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았죠. 이렇게 괴로울 바에야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떨군 채 생활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문득 원장님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나 말려든 건가? 그래서 이렇게 괴로웠던 거였어?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말려듦이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 의존증 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의 감정에 휘말려 괴로워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대로 달려가 원장님, 저 환자한테 말려들어서 힘들었던 거 맞죠? 하고 물었더니 원장님은 이제 알았냐며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은 내가 환자에게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모두 눈치채고 있었고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내기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원장님은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며 몹시 기뻐하더군요. 그 후 원장님은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이면 상대의 감정에 휘말려 자신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4페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감정이 침투된다. 남에게 금방 중심을 뺏기는 사람은 모두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옆자리 사람에게서 긴장이 옮았을 뿐 자신이 만들어낸 감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타인에게 옮은 긴장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듯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치지 못해 괴로운 다른 증상들도 실제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뇌를 거울 뉴런이 자동으로 흉내내면서 생겨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는 항상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선 랜 같죠. 이렇게 서로 다른 인간의 뇌끼리 현대과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주파수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가설을 이 책에서는 뇌 네트워크라 칭하겠습니다.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늘 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도 멋대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과 불만, 분노 등의 감정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늘 타인을 우선하는 행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암시를 이용하면 상황은 간단하게 바뀐다. 이 장에서는 타인에게 중심을 빼앗기는 구조를 뇌 네트워크의 시점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뇌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지 못했던 마음과 행동의 습관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껏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타인에게 뺏기는 상황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암시를 통해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암시란 최면 요법 등에 쓰이는 것으로 말이나 신호로 상대의 사고나 행동 그리고 감각까지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암시에 걸린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암시에 의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남에게 중심을 두는 사람에게 암시가 효과적인 이유는 암시를 사용함으로써 뇌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시를 사용하면 잘 풀리지 않던 인간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떨쳐지지 않던 불만과 불안, 질투 등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먼저 뇌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볼까요? 48페이지. 초등학교 때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이유. 여기서 잠깐 인간관계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갓 태어난 쥐를 엄마 쥐로부터 격리시켜 neglect, 이른바 육아 방치를 하면 나중에 그 새끼 쥐를 무리에 집어넣어도 다른 쥐들과 잘 섞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육아 방치로 인해 뇌의 긴장 스위치가 망가져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뇌의 긴장 스위치가 망가져 늘 긴장한 채로 있다 보면 상대에게 위축되어 눈치를 살피기 쉽고 지배받는 사람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긴장도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공격받지 않도록, 미움받지 않도록 주변의 눈치를 보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상하 관계가 형성되고 지배하는 쪽과 지배받는 쪽이 생깁니다. 지배받는 쪽은 긴장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정보 선택이 불가능해지고 말을 고집 듣고 속아버리는 피해자, 즉 지배받는 자가 됩니다. 더욱이 긴장의 레벨이 높아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위압적인 상대에게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 상대에게 자기 주장은 해보지도 못한 채 휘둘리고 지배당합니다. 사실 이런 긴장도의 높이는 태어난 직후에 결정됩니다. 육아 방치된 새끼쥐의 뇌를 연구했더니 뇌의 긴장 호르몬 스위치가 망가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통의 쥐들은 긴장도가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면 뇌의 긴장 스위치가 꺼지면서 더 이상 긴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긴장 호르몬의 작용이 조금씩 약해지며 서서히 안정을 되찾죠. 반면 육아 방치된 쥐의 긴장 스위치는 이미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끝내 꺼지지 않고 결국 그 쥐는 계속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팀을 나눌 때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고 혼자 남겨졌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169페이지. 중심은 언제나 나에게 둔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언제나 긴장 상태였다. 어린 시절부터 늘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며 긴장한 채 생활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앞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면서도 혹시라도 엄마에게 들키면 왜 이런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고 혼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돈을 낭비했다는 죄책감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흠칫거리고 있으면 눈치 빠른 엄마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어설프게 변명을 하다가 말의 앞뒤가 안 맞아 결국 과자를 사 먹은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왜 거짓말을 해? 하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비난받지는 않을까, 혼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도 즐기지 못했죠. 하지만 그 나쁜 버릇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 싫어서 그런 습관을 버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만할래 라고 외치면서도 그만두지 못한 한심한 내가 있을 뿐이었죠. 마음아 라고 태그를 붙여 스스로 묻고 답하는 생활을 시작하자 마음으로부터 재미있는 대답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것이죠. 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아 그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 과자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후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음아, 난 지금 정말로 과자를 먹고 싶은 걸까? 그러자 마음은 그건 내 감각이 아니야 하고 답했습니다. 마음아,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감각이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문득 엄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눈을 피해 허겁지겁 과자를 먹는 아이라는 말이 떠올랐죠. 어릴 때 죄책감을 느끼면서 과자를 사던 비참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음아, 그 감각도 내 것이 아니었던 거니? 하고 묻자 마음은 널 지배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지 못하는 내가 문제다 라는 생각에 늘 자신을 탓했는데 마음은 그것 또한 자신의 감각이 아닌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의 감각이 전달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73페이지. 있는 그대로 충분히 행복한 나.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정말 내 감각이 맞을까? 하고 묻자 마음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감각은 나를 발밑에 두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심어둔 환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상의 세계가 곧 현실이며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모두가 나를 이용하고 휘두르고 배신하고 몰락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도움을 받아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났더니 어느새 그런 사람들은 멀어지고 이윽고 나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사한 사람이 다가와도 지금껏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이 떠올라 금방 마음을 열고 믿음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아, 정말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은 그들 믿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넌 그냥 있는 그대로 충분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 생각 혹은 마음의 소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난 상대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서비스할 생각만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면 상하관계가 형성됩니다. 본래의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대등한 관계로 함께하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상대라는 사실을 마음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다가와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 아름다운 반짝임이 내 안에 조금씩 쌓여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 반짝임만 있다면 어둠 속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지금 이 반짝임 속에 살기 위해 그 시절의 어둠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지난 날이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네, 허락받은 인용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책 읽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암시를 사용하는데 맨 마지막에 사용된 암시는 마음아라는 암시였습니다. 어떤 불쾌한 감정 혹은 상황, 시선 등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이게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강요된 어떤 선택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불투명할 때, 잘 모르겠을 때 제 자신의 마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마음아라고 사용해도 되고 본인의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리북이니까 리북아 라고 하는 거죠. 리북아, 지금 뭐 하고 싶어? 리북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리북아, 내일은 뭐 할 거야? 리북아,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리브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리브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에게 이 책을 추천해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오늘 뭐 하고 싶어? 오늘 어떻게 보내고 싶어? 그리고 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브가 오늘 일어나서 뭐 하고 싶어? 나는 아침에 콜라를 먹고 싶어. 콜라는 어디에 있지? 콜라는 저기 앞에 편의점에 있어. 그럼 우리 콜라 사오자. 그래, 좋아. 콜라를 사옵니다. 콜라를 먹고요. 리브가 콜라 먹은 다음에 뭘 하고 싶어? 지금 빨래거리가 많아서 빨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빨래를 돌리자. 빨래를 돌리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진짜 지금 뭐 하고 싶지? 라는 걸 잘 모를 때, 가끔 헷갈릴 때,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일이 평생 해야 할 일인가? 난 이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이런 것 또한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리뷰가 넌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혹은 리뷰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조금 오그라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도 그리고 저도 이 행동이, 이 암시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책은 그 이외에도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분노에 빠진 사람, 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도 자신이 못생겼다고 자책에 빠진 사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책이 얇으니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그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멋있든 그렇지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에겐 소중한 친구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고 고마운 사람이란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첫 영상이라 조금이나마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나 구절이 있으시면 혹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남들에게 보이기 꺼려주시면 정보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